재무제표를 우리는 분석하겠다는 경우가 되는데요. 자, 그 재무제표라는 거, 21페이지의 뜻, 챕터의 제목이죠.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경우겠죠. 왜 우리는 재무제표라는 거를 만들어서 쓰고 있으며,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여러 형태의 이제 기업의 재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지요. 자, 일단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될 텐데, 회계학에 대한 회계 시스템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21페이지에 절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회계입니다. 회계. 자, 회계가 왜 필요할까? 이거부터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름은 회계 전문가인 회계사로서 25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 하다 보니 이런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박사과정까지 했지만, 회계는 회계사로서 얘기한다면 학문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부터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가장 오래된 뭔가요? 경영수단이다. 말 그대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갖고 여러 정보 이용자가 있겠죠. 좀 영어 표현을 쓰겠습니다. 최근엔 다 영어 표현을 갖고 많이 얘기하는 경우니까 스테이크홀더라는 표현을 써요. 이해관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기업을 운영한다. 전통적으로 어쨌든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경제 주체다 그러면 우리 같은 개인, 가게가 있는 것도 있겠고 정부도 있겠지만 기업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 역할을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고요. 그 기업을 알고자 하는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듯 스테이크홀더 해갖고 이해관계 중에 쉐어홀더가 있을 거예요. 주주요, 주주. 주식회사 형태가 완벽한 조직 운영에 대한 시스템은 아니어도 우리나라 한번 보더라도 뭔가요? 99% 이상의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죠. 그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주주라는 특성, 자금을 투자하고요. 투자를 통해서 이제 성과를 가져가겠다는 의미지만 통상 조직 규모가 커지면선 그 주주가 개인 또는 뭔가요? 비상장 소규모 기업이 아니고서는 대규모의 투자를 받기 때문에 뭔가요? 직접적인 경영의 의사결정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긴 어렵겠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주식회사인 기업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쉐어홀더 주주가 될 텐데 그네들한테 알릴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할 거예요. 정보를 주겠다는 얘기죠. 정보를 주지만 대다수 내부적인 기업 비밀 정보가 아닌 뭔가요? 파이낸셜 재무적인 정보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이거를 줄 수 있는 수단이 뭘까? 그 수단으로서 우리는 회계를 생각했다고 생각하면 맞겠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갖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생기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외부에 있는 주주 또는 크레디터라고 얘기하는데 뭔가요? 채권자들 이네들한테 재무 정보를 적시해 주자.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수단을 만들자. 그게 회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겠네요. 그래서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뭔가요? 실무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8년 정도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회계학과 또는 경영학과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이건 약속이다. 어떻게 보면 기술이고요.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걸 활용하는 능력을 견지해야 업무에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학문 이렇게 하는 순간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네요. 학문 그러면 실무적인 내용을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과정인데 여기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이 뭔가요? 간단한 개념을 어렵게 정의하고 어려운 접근법을 쓴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다면 일단 회계 쪽의 업무는 기술과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회계는 회계학이나 경영을 전공하셨다면 거기에 크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닌 그 재무 정보를 얻고자 하는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수단 또는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른 경우겠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외부에 있는 뭔가요? 주주나 채권자를 위한 정보를 주겠다. 이거를 학문적으로는 거기에 있던 재무회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게 아닌 주주나 채권자 이상으로 또는 뭔가 더 많은 정보, 기업의 내적인 정보까지 필요한 대표적인 스테이크홀더가 매니지먼트 말 그대로 경영진이 될 텐데요. 그 경영진한테 이제 경영 관리를 위한 정보를 주겠다. 이게 기업 내부적인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또는 매니지리 어카운팅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22페이지 보시면 대다수의 이제 회계학 책에 모두에 정리된 표가 제시가 되네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라는 구분이 있다. 자, 관련해 갖고 지금 얘기했던 주로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부 보고 목적, 어떤 형태로든 기업 내부적으로 경영진한테 여러분들이 레포팅을 하고 있을 거예요. 보고하는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회계 결과물인 재무제표 또는 재무숫자 이외의 내용들도 많이 보고를 하고 있죠. 여러 기한서도 내고 있고 관련해 갖고 결산서도 회계적인 목적이 아니어도 이제 만들고 있는 경우들 이런 것들 통칭해서 관리회계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있는 그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가 누구냐 이거에 따른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고요. 이게 굳이 본다면 모두 얘기했던 학문적인 분류예요. 실무적으로는 큰 구별점이 없죠. 회계를 다루고 있고 정보를 만들고 있다는 경우가. 자, 다만 이렇게 구분을 해야 정리할 수 있는 프레임이 형성이 될 텐데 3번이 될 겁니다. 3번. 자, 굳이 본다면 뭔가요? 회계가 어려워지는 건 이제 불특정 다수,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한테 뭔가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 주목구구 형태로 뭔가요? 그때그때 다른 형태의 포맷을 갖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정보의 이용성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마다 좀 통일성 있는 또는 일관성 있는 재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갭이죠.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번역하고 있네요. 통상의 교재들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 원칙에 따라서 통일된 포맷으로 제시를 안 한다면 우리의 오늘 공부의 주제인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어떤 경제적 사건을 기록하는 방식을 각 기업마다 다른 방식을 쓴다. 그럼 결과물은 당연히 달라질 테니까 비교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국가 또는 어느 조직이든 재무제표를 만들었다. 외부의 불특정 다수한테 제공한 정보를 만들겠다 그러면 꼭 지켜야 되는 거. 이게 갭이다 생각하면 될 수 있겠죠. 이게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고 또 뭔가요? 각 국가마다 적용하는 게 다르다는 거. 또 한 국가에 내에서도 뭔가요?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도 회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자, 요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을 만들 겁니다. 그게 본과정의 최종적인 뭔가의 결과물이죠. 6번, 5번에 있는 보고서예요.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라는 최종적인 결과물 이게 통일되어 있다는 거. 그 갭에 근거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똑같은 결과 보고서가 나오게끔 각 기업들이 이제 정보를 만들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 맞겠죠. 재무회계는 이렇게 딱 확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듯 네 가지의 지금 현재 필수 재무제표를 요청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도 똑같습니다. 유럽국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 최종 결과물인 재무 상태가 어떤지 자산이 얼마 정도 어느 항목으로 있고 부채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어떤 내역들이 있는지 최종 결과물인 순자산 또는 자본이 얼마만큼 어떤 항목으로 있는지 쭉 나열하겠다는 거. 여러분들이
가게경제를 운영하시든 또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든 똑같은 경우입니다. 예, 여태까지 해온 결과물, 그 결과로 우리 재산이 어떤 형태가 구성되어 있는지 예, 표로 만들어 달라는 게 이름표 그대로 재무상태표죠. 네. 이것도 예, 뭔가 시대에 따라 다르고 예, 뭔가요? 예, 목적에 따라 다른 부분이죠. 네. 회계학을 강의하면서 매번 느끼는 경우 중에 하나가 용어들이 일단은 네, 뭔가요? 예, 회계를 전공을 안 했다 그러면 네, 전공을 해도 똑같은 경우겠죠. 예,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 교수님 왜 이렇게 용어들이 네, 생경합니까? 예,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쓰면 좋겠는데 예, 그게 아닌 거의 외계어나 다름없는 용어를 쓴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예,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는 일본에 좀 잔재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자어로 돼 있어 갖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딱 맞죠.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2008년도까지는 재무상태표라는 표현을 안 쓰고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극히 일본식 표현이죠. 용어를 쓸 때 네, 많이 느껴지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뭐 교수회의나 또는 학회를 가면 용어를 좀 순화해야 된다. 네, 이미 한자 문화권이 아닌 여러분들 같은 뭔가요? 한글 문화권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어려운 영어를 써갖고 내용을 예, 파악하기 어려우면 안 될 수 있는 경우니까. 근데 근 한 100년간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예, 썼던 걸 2008년도에 재무상태표. 그대로 좀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말 그대로 뭔가요? 특정 시점에 재무상태가 어떤지 예, 표현하자. 예, 순화가 됐고요. 2018년도에 예, 개념체계를 바꿔갖고 용어를 순화하기로 했던 경우가 아직도 예, 뭔가 실무에서는 손익계산서라는 형태로 이름표를 붙이고 있죠. 뭐, 예, 손실이 나거나 이익이 나거나 이런 네, 결과 보고서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예, 2018년도에 예, 용어를 좀 순화해서 경영성과 보고서 이렇게 예, 바꿔서 쓰기로 학계에서 또는 뭔가요? 학문적으로 정의를 했는데, 예, 여러 느끼지만 이런 용어 하나 바뀌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태까지 써왔으니까. 그래서 손익계산서보다는 네, 경영성과 보고서가 직관적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예, 이익이 나온 게 결국 예, 경영성과가 될 텐데 그 경영성과를 예,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보고서를 만들자. 예, 추가적으로 자본 변동표, 예, 각각의 이제 계정별 이름표도 예, 생경할 수 있어도 다시 한번 좀 보겠지만 자본은 네, 온전히 뭔가요? 주식회사 형태의 이제 기업이라고 본다면, 네, 주인 몫이에요, 주인 몫. 주인을 위한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건 맞겠죠. 그러면 1년간 우리가 경영, 예, 실적을 통해서, 예, 자본이 당신 몫이 1월 1일 대비해갖고 1년간 얼마만큼 증감됐는지 한번 보고서를 주겠다. 이게 자본변동표의 의의가 되겠죠. 자, 추가적으로 회계를 공부할 때 이제 혹여 더 학문적인 지식을 깊이를 예, 키우게 되면 제가 석사과정, 박사과정 할 때 교수분들하고 예, 악유했던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갑자기 발생주의라는 걸 갖고 와서 회계를 어렵게 했는지 이렇게 알고 계시듯 간단하게 뭔가요? 지금 회계적인 네, 기록 관점에서의 가장 큰 네, 뭔가요? 기본 베이시스 크리테리온 공준이 발생주의예요. 다른 거 아니겠죠? 예, 돈을 예, 받았을 때 예, 수익으로 처리하고 돈을 줬을 때 비용으로 처리하면 모르긴 해도 예, 여러 가지 계정 과목별 뭔가요? 복잡한 회계 처리 필요 없어집니다. 자, 통상 이제 많은 기업에서 주되게 많이 이루어지는 계정각 본다면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을 팔아갖고 이제 받을 돈이 생겼다. 이제 우리 채권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기록을 하자. 그렇다면 그만큼 뭔가요? 물건 팔아서 수익이 생겼으니까 예, 수익이라는 걸 기록하자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벌어지나요? 이렇게 외상으로 하다 보니 수익은 먼저 기록하고 나중에 못 받게 되는 대손 같은 게 이루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예, 각 기간별 경영성과를 컷오프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추가적으로는 뭔가요? 정보 이용자한테는 네, 안 좋은 내용 먼저 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연말에 그런 채권들은 못 받을 돈이 어느 정도 될지를 예, 추정을 해서 예, 대손 충당금 또는 손상차손이라는
평가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발생주의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 되는 경우인데, 예, 이리저리 얘기해도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한 조직이죠. 예, 돈의 흐름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경우겠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 우리나라는 1996년도부터, 미국은 84년도부터 필수적인 재무제표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재무제표가 아닌 현금 흐름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1년간 어떤 항목으로 현금이 입출금이 됐는지 별도로 기록하는 재무보고서를 만들고 있더라. 연도까지 말씀드렸다면 딱 그런 경우겠죠. 어떤 부분입니까? 회계는 아까 얘기했듯 학문이 아닌 건, 학문은 뭔가요? 시대가 변해도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뭔가요? 요건 A는 B다 이렇게 결론 지는 경우가 될 텐데, 회계는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고요. 최근의 경험치를 본다면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우가 되겠네요. 저도 모니터를 3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모니터는 챗GPT를 열어놔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답을 얻어갖고 이제 피드백을 주기 위한 부분이 되고 있고요. 회계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 경우네요. 대다수 이제 뭔가요? AI 기능을 탑재해서 정보를 산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인데 최근에 뭔가요? 회계와 관련한, 특히 재무회계 관련한 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회나 이런 쪽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계 시스템이 아닌 좀 더 직관적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행렬회계라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수학 공부하시면 조금 쉽게 공부하셨던 행렬이 있죠. 수학 얘기하면 다들 싫어하셔서 좀 직관적인 접근을 해서 정보를 산출하자. 아마 젊으신 분들은 10년 또는 15년 내에 회계에 이제 뭔가요? 큰 변혁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싶으세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지금 얘기했던 뭔가요?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굉장히 교수회의하면서 뭔가요? 커리큘럼 짜는 게 예전과는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는 게 그야말로 뭔가요? 제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회계는 계정별 회계 처리 막 외우고요. 개념도 어려운데 프레임워크부터 해갖고 뭔가요? 외우는데 주안하고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었다면 그게 아닌 그야말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생각하면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을 이 과정에 강의 드릴 때 그래도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발생주에 따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분석을 주안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 10년 또는 15년 후에 제 말씀이 기억이 나신다면 그런지 한번 보시자고요.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땐, 전문가들이 판단할 땐 10년 이후에 필수 보고서다, 재무회계 결과물이다 그러면 현금 흐름표만 얘기할 것 같아요. 나머지 항목들은 그냥 뭔가 노트, 주석으로 그냥 제시하는 정도로도 충분할 수 있게 뭔가요?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생각하면 좋겠죠? 어쨌든 재무회계는 결과물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해하시면 딱 맞죠? 그 이해관계자가 불특정 다수예요. 누구든지 재무제표를 보고 이 기업이 어떤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주기 위해선 주주만을 위한 또는 채권자만을 위한 정보를 주면 안 될 수 있겠죠. 각각의 목적이 다른데 관련해 갖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보고서를 만드는 통일된 포맷을 만드는 이 회계를 우리는 재무회계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거기에 대비해서 기업 내부적인 정보를 산출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얘기했던 재무회계 여기에 이제 몰입이 되면 뭔가요? 기준은 그렇게 요청하지 않는데요. 경영진은 지금 당장 뭔가요? 기준에 따른 결과 보고서가 아닌 주로 미래가 지향된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결과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기업 회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관리회계는 포맷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요? 커리큘럼 딸 때 뭔가요? 많이 교수들 간에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경영학이나 또는 회계학을 공부하시면 관리회계다 이렇게 뭔가요? 한 2학기 정도 기초과정을 학부과정에서 강의를 하는데 흔한 얘기로 경영관리에 있어서 숫자가 들어가는 건 다 관리회계 아니냐
이런 차원이 커갖고요. 통상 재무관리 내용도 들어가고요. 관련해 갖고 뭔가요? 인사관리도 들어가고, 조직관리도 들어가고, 숫자가 들어가면 다 관리 얘기라고 생각하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본다면 여러분들도 관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관리자가 되기 위한 또는 관리자를 위한 정보를 만드는 과정. 당연히 재무회계적인 최종 결과물, 재무제표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재무회계보다 관리회계의 영역이 더 크다 생각하시면 딱 맞겠고요. 업무적인 능력을 함양하시겠다 그러면 느껴지시겠죠. 굉장히 뭔가요? 정형화돼 있어요. 재무회계의 결과물, 재무제표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물,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도구로서 맞죠? 대비해서 뭔가요? 관리에게는 더 많은 정보를 이제 경영진이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과정이 될 테니까 요 재무 쪽으로 여러분들의 뭔가요? 커리어 패스는 다른 게 아니겠죠. 재무회계를 밀도 있게 다 뭔가요? 숙집하시고 추가적으로 뭔가요? 더 나아가서 사장님이 또는 회장님이 요구하는 정보를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관리회계 쪽으로 이제 내용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시작점을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네요. 자, 23페이지 보시면 갭이 있습니다. 회계 기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될 텐데 얘기했듯 시대에 따라 다르고요. 그 기준은 또 뭔가요? 속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나타날 겁니다. 그 와중에 굉장히 많은 회계적인 변화, 회계 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뭔가요? 담론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자, 많은 나라가 기업들이 특히나 뭔가요? 전 세계에 펼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재무제표 분석한다 그럴 때 이제 시작점을 볼 수 있는 경우겠죠. 통상 뭔가요? 다른 기업보다 경쟁사보다 또는 산업 평균보다 우리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또는 못하고 있는지 이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분석 도구로서 재무제표를 쓴다면 가장 큰 게 뭔가요? 각 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그 기업이 속한 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제각각이면 비교 가능성이 워낙 떨어져요. 삼성전자를 분석하고 싶은데 뭔가요? 애플이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경쟁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 회계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애플은 미국에 있으니까 뭔가요? 미국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다면 그걸 갖다 놓고 뭔가요? 애플에 대비해서 삼성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필요성에 근거해서 2001년도에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거를 선포를 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IFRS죠.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해갖고 국제 회계 기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에 있든 또는 미국 국가에 있든 또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든 규모가 커진다면 글로벌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통일된 포맷을 만들자 그런 취지로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선포했다는 거. 자, 다만 뭔가 이런 뭔가요? 항목들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각 국가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뭔가요? 오바마 정권 때 뭔가요? 미국은 국제회계 기준을 동의하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도 적용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회계 기준을 바꾸는 것 자체가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우리 하나 경험을 했지만 2011년도에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시스템을 다 갈아엎는 경우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경제 패국인 미국이 아직도 국제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요 기준 시스템은 US 갭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겠죠. 미국 회계 기준과 국제 기준이 따로 좀 돌아가곤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통상 미국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 이외에 가장 큰 경제 대국은 EU가 되겠죠. 유럽 국가들이 이제 국제 기준을 많이 쓰고 있어서
아직은 뭔가요? 통합은 안 됐지만 서로 간에 아까 얘기했던 뭔가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에 진출한 뭔가요? 미국 회사가 아닌 기업들은 국제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뭔가요? 미국 SEC 같은 곳에 보고를 하더라도 인정하는 형태를 하고 있죠. 자, 어찌됐든 그런 국제적인 요구에 따라 갖고 우리나라도 2011년도부터 국제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드세요. 다만 하나하나 보겠지만 국제회계 기준 자체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좀 시기가 지나긴 했지만 최종의 결론이 났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뭔가요? 합병비율 산정 관련한 밸류에이션 회계 처리 과정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실제 뭔가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같이 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글로벌한 기업인 삼성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거냐? 갑론을 박이 많았죠. 어쨌든 법적인 처리는 회계 분식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아닌 게 아닌데 말이죠.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자 어찌됐든 굉장히 적용할 때 기준이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려울 정도로 전문가 봐도 다만 모든 국가의 큰 기업들이 그렇게 쓰기로 했다면 따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좀 어려운 기준인 국제회계 기준은 주권 상장 법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성, 현대 포함한 대규모 기업들 또는 금융기관들은 지금 현재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고소를 만들고 있고요. 토탈에 갖고 한 뭔가요? 3,000개 정도 기업밖에 안 돼요.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업이 상장 법인이시라면 요 국제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으실 거예요. 자, 그 이상의 더 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그 어려운 기준을 적용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이 쓰는 기업 기준이다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또 따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기업들이 통상 또 많지 않아요. 대다수 원칙대로 회계 처리하던 기업들, 저희 같은 회계법인을 통해서 뭔가요?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일반적이겠죠. 회계 감사 받는 기업은 뭔가요?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3만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 참 많지가 않죠. 공감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거를 업으로 하고 있는 회계사들이 지금 현재 뭔가요? 한 3, 4천 명 정도 됩니다. 3만 개의 기업을 감사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안 되겠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이게 많아져야 될 텐데 어찌됐든 감사받는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를 씁니다. 그러면 감사도 안 받는 기업이다. 거기 중소기업 회계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익숙하신 건 세법이요. 감사를 받거나 또는 상장기업이 아니어도 재무제표 만들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세금 신고하기 위해선 결산 자료가 있어야 될 테니까. 맞죠? 그래서 세법상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해요. 일반 중소 영세 기업들은 자, 어떤 경우인가요? 회계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어렵게 생각하는 감가상각, 감가상각비. 세법은 감가상각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감사도 안 맞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딱 갖다 놓으면 우리가 공부하는 재무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대손 충당금 안 쌓아도 돼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안 쌓아도 돼요. 세법은.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울 수 있는 게 그거네요. 2011년도에 여러 가지 이제 국제기준, 뭔가 도입과 관련한 로드맵을 짤 때 전문가로서 많이 얘기했던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과 내의 재무 보고서가 아까 얘기했듯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기업의 뭔가의 포지션에 따라 우리나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예요? 재무 보고서가 세 가지 형태라는 경우예요. 상장 법인은 이런 형태로, 비상장, 외감 대상 기업은 이런 형태로, 그것도 아닌 기업은 말도 안 되는 형태로. 맞나요? 이게 맞겠느냐? 통일시켜야지. 근데 결국 정치적인 결과물로 어쩔 수 없다. 상장 기업은 글로벌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보고서, 많은 국가들이 쓰고 있는 국제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게 맞겠고,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국제 기준의 내용을 한 9할 정도 따르고 있는, 명확한 갭을 따라야 되는 게 맞겠고, 감사도 안 받는 기업은 이해관계자가 작다는 얘기예요.
예, 100% 지분 갖고 있는 오너가 대표이사 하고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차입도 없고 차입금도 없고 이런 재무제표를 뭐 국제기준에 따라 공정하지 평가하고 이거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2011년도부터 한 14년 흘렀네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뭔가요? 운영이 되고 있는 국가로 뭔가요? 얘기되고 있는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무제표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세 가지 형태가 되고 있구나. 그때 당시 2009년도 이제 로드맵 짤 때 미국도 또는 유럽 국가도 봤는데 다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글로벌한 경쟁을 하는 기업은 통일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각 국가가 그 나라의 뭔가요? 산업 또는 뭔가의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경감된 기준들을 각각 갖고 있어서 아까 얘기한 US 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경우 마냥 뭐 UK 갭도 있고요. J 갭도 따로 있고요. 일본 기업회 기준이요. 맞죠? 자, 다만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경우네요. 이제 경계 패권이 뭐 이상한 양반이 있어갖고 어느 나라나 요즘 보면 정치적인 얘기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 대세가 되는 트럼프죠. 학부적인 강의를 얘기할 때도 거의 80년대 제가 공부했던 시점에 뭔가요? 자유무역이 아닌 뭔가 규제무역. 지금 관세 갖고 흔들고 있잖아요. 지금 40년이 흘렀는데 그땐 뭔가요? 오라구라이 라운드 포함해갖고 이제 자유무역 FTA가 이제 글로벌한 경영이 된다 추세다 그렇게 했는데 40년 된 입장에서 뭔가요?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결국 뭔가요? 그런 정치적인 이제 뭔가요? 변화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본다면 회계 쪽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갖고 회계학 강의가 아니어서 그래도 회계 수양 과정이나 회계 처리 과정을 좀 아셔야 되는 경우로 볼 때 제때 제가 8, 9학번인데 그때는 뭔가요? 회계학이다 그러면 흔한 얘기로 그때 교수님들이 얘기한 거죠. 본인들이 60년대 공부했던 거 갖고 강의를 해도 될 정도의 내용. 학부에서 공부했던 내용 갖고 실무에 가서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좋은 의미로 본다면 짬밥이 이제 차여지면 굳이 볼 때 뭔가요? 막 이제 회계사 합격한 신입 회계사보다 한 20년 된 회계팀장이 더 뭔가요?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악유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됐어요. 근데 요거 보면 되겠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강의한 입장에서 이제 대학 교재로 회계학 책을 쓰고 있는데 그 회계학 재무회계 책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러니까 뭔가요? 60년대 책을 계속 썼어요. 내용의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제 책만 하도록 이제 8판입니다. 8판. 2011년도부터 해갖고 이제 개정된 내용들이 이제 업데이트하는 경우만 보더라도 8판의 책이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계속 재개정되는 기준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최근엔 흔한 얘기로 짬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25년 차 회계사인 저도 뭔가요? 1, 2년 차 회계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야, 이 개정 내용 있냐? 요즘은 챗GPT가 제대로 된 스텝 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선 계속 리뉴얼해 나가는 과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의미에선 뭔가 학생들 면도하면 예전과 다르게 회계사 교수님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뭐 이거 얘기하면 되겠네요. 제 아들놈이 한 98년생이니까 지금 현재 만으로 윤석열 나이로 26이 됐네요. 회계사를 좀 물려주고 싶은데 죽어도 회계사는 싫대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매번 아버지가 일하는 거 보니 뭔가요? 시즌 땐 거의 눈꼴 뜰 새 없이 일을 하고 다른 것보다 이제 퇴근하셔도 뭔가요? 책을 펴놓고 형광펜으로 개정된 기준서, 개정된 세법 공부하는 거. 전 환가까지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다른 분야와 다르게 회계 쪽이 AI 아까 얘기했듯 계속 리뉴얼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선 젊은 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건 이게 외려 기회다. 즉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 8, 90년대에는 짬밥이 중요했어요. 우리 업무가. 많은 이제 업무를 해갖고 경험치가 쌓여 있으면 그게 비로소 기준이나 다름이 없는 형태가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변화가 될 때 기준을 재개정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재무제표의 뭔가의 내용이나 전체의 패러다임도 바꾸고 있는 과정에선 그걸 계속 뭔가에 리뉴얼해갖고 여러분들이 업무 능력을 키우신다면, 외려 뭔가요? 경험치보다, 널리지 베이스가 더 큰 의미로, 좌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대비해갖고 국제 기준은, 지금 현재 뭔가요? 재정기구가 ISA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ISA,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해갖고, IASB에서 제정을 하고 있는데, 이 IASB가 뭔가요? 런던에 있습니다. 런던. 굳이 본다면 국제기준 자체는 그러니까 뭔가요? 유럽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기준서예요. 실상. 어찌됐든, IASB에서, 뭔가요? 거기에 있는 기준서, 거기에 있는 국제재무보호 기준 또는 국제회계 기준 해갖고, IFRS 또는 IAS를, 뭔가요? 제정하고 있고, 그 기준 자체가 좀 뭔가요? 어려우니까 해석서를 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쪽으로, 뭔가요? 특화해 가 공부하시겠다 그러면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를 공부하셔야 돼요. 해석하기도 뭔가요? 영국식 영어입니다. 그래서, 전문을 보게 되면, 뭐, 영국적 영어 있잖아요. 센터, 이런 것들도 미국 아다르게 이렇게 영어를 달리 적용하고 있듯, 뭔가요? 영국식 영어가 기숙하지 않으면, 뭔가요? 기준서의 원문을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국제기준 적용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IASB가 이제 제정한 기준서나 해석서를 그대로 직역해갖고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이제 전문을 올려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네요. 저도 그 요령에 참여했지만 많은 기준서를 이제 번역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문가의 이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나 교수들한테 이제 의뢰를 하는데, 느껴지시면 맞겠죠? 25년 차 회계사가 18년 차, 교수가, 번역할까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뭔가 조교들한테 이제 10페이지씩 번역해와. 맞죠? 번역해온 걸 그러니까, 감수를 해야 돼요, 교수가. 그래야 용어들이 이제 섞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감수도 안 한 교수님들이 많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그 직역한 그 번역서가 1페이지에서는 뭐예요? 자산 그렇게 썼다가 뭐 11페이지에서는 재산 뭐 용어들이 막 제각각이어갖고 외려 영어 본문을 봐야지 더 정확한 이해를 볼 수 있는 경험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15년 돼갖고 이제 정돈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쪽을 본다면 상장 기업이다 그러면 뭔가요? 개정 방향이라든가 또는 개정 전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회계기준원 다 똑같죠? 이니셜이 K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카스브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에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다 기준서 전문이 있으니까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페이지 넘기시면 뭔가 이 페이지로 이것도 하나는 좀 기억하시죠?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동그라미 X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이 뭔가요? 정식 명칭이 KIFRS 해갖고 24페이지에 있네요. 풀 영어 표현을 본다면 코리아 억셉티드 IFRS예요. 그러니까 한국 채택 국제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 얘기는 뭘까요? 달라요. 국제 기준과 한국 채택 국제 기준은 뭔가요? 내용이 다 다른 게 아니라 일부분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뭔가요? 우리가 국제적 위상이 커졌기 때문에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해요. 2000년대 초반에 어쨌든 국제 기준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뭔가요? 영국이든 물론 엑시트가 됐지만 프랑스든 또는 뭔가요? 호주든 각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해 갖고 회계 기준을 만들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한 기준을 어느 나라든 똑같게 쓰자는 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2009년도에 이제 로드맵 짜서 2011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뭔가요? 국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네요.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했고, LG전자는 이렇게 했고, 회계 기준이 달라졌다고요. 선택의 기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땐,
예, 요거는 좀 다르게 적용하겠다 해갖고 한두 가지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ISB에 이제 허가를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이름표 빨리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KIFRS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에서 이 정도는 뭔가요? 이제 회계 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상식이자 뭔가요? 반대로 무식이 될 수 있는 경우겠죠. 우리나라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거 동그라미인가요? X인가요? 네. 굳이 본다면 동그라미는 아니라고요. 세모나 X가 되겠죠. 예, 국제 기준을 대다수 받아들였지만 한두 가지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수 있는 경우로 보여지네요.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밑에 있듯 한국 채택 국제 기준은 주권 상장 법인,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해갖고는 은행 포함한 금융기관들,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면 써야 되는 경우고요. 여러분들이 그 기업이 된다면 이제 어려운 경우가 IFRS 컨버전이라는 걸 꼭 해야 되는 게 거기에 또 뭔가요? 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뭔가요? 500원짜리 아메리카노, 백종원 씨 IPO 갔죠? 예, 상장이 됩니다. 예, 이제 상장을 안 한 비상장 기업이었다가 이제 상장 기업이 돼요. 자, 상장 기업이 됐다 그러면 상장 기업은 당연히 국제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는 상장 기업이 아니었으니까 일반 기업을 쓰다가 갑자기 상장 기업이 됐으니까 국제 기준으로 바꾸겠다. 좀 이상하겠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두 번째 있듯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나 또는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은 국제 기준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기업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경우지만 저는 재무 쪽으로는 굉장히 큰 커리어가 된다고 생각돼요. 비상장 기업, 스타트업 또는 벤처 기업에 들어가고 업무를 보시다가 이제 상장을 시켰다 그러면 요즘 뭐예요? 임직원들한테도 스톡 옵션도 주고요. 본인의 이제 커리어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비상장 기업으로 있다가 기준서 얘기했던 경우네요. 좀 쉬웠던 기준서를 쓰다가 이제 어려운 기준서로 다 바꿔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2, 3년치 과거 것도 다 이제 컨버전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뭔가요? 밤낮 없이 한 6개월 이상은 해야 되는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은 커리어 패스 짤 때 뭔가요? 제자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경우예요. 재무 쪽에 한다면 어려운 기업을 가갖고 이제 커리어를 짜면 이제 뭔가요? 여러 가지로 잡 트랜스퍼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커리어 중에 레주메에 들어갈 게 이거예요. IPO 상장 과정을 한번 경험을 했다. 굉장한 능력이 있구나. 맞죠? 안 좋은 기업일수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일 것 같아요. 이건 좋은 기업의 경우가 되겠지만 두 번째는 뭔가요? 세무조사를 받아왔다. 맞죠? 추가적으로 감사받는 기업은 세무조사보다 더 어려운 게 금감원 감리예요.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제표를 왜곡되지 않게 분식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 이제 감리하겠다는 거. 네 번째가 절대 경험치가 있으면 안 되겠죠. 뭔가요? 검찰에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임직원의 횡령 이런 게 벌어졌다 그러면 이제 재무 쪽의 숙제예요. 그지 본다면 그런 횡령이 벌어져서 퇴사를 했다 그래도 재무 쪽 담당자는 참고인 조사 계속 받습니다. 몇 년간? 10년간. 안전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에 결부가 됐다 그러면 빨리 퇴사하세요. 어느 정도 본인의 이제 뭔가요? 기한서나 제한서에 뭔가 이름표 사인이 있다 그러면은 10년간 계속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나타날 거예요. 자, 어찌됐든 안 좋은 경우까지 해갖고 네 가지를 한 걸 요 회계 재무 쪽으로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얘기예요. 그래서 네 가지 경험치가 다 있다 그러면 어떤 조직이든 기업이든 대단하게 뭔가요?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얘기했던 뭔가요? 저희 회계사들조차도 그런 경험을 다 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어찌됐든 상장법인, IPO 가는 기업들 그렇지 않은 기업은 오른쪽에 있는 일반 기업 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 회계기준 이렇게 경감된 기준을 쓰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정도의 모두에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 해갖고 재무제표 일반론하고 회계 처리 과정 한번 오전 시간에 주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